3년 전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근 마을 사이 가장 높이 위치한 곳. 이미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펜션 입구는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낸 유가족들과 함께 들어선 펜션. 이게 우리 2006년도 폐업한 펜션입니다. 아버지가 2층 건물을 가졌고. 자연을 사랑해 살림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는 아버지. 정년퇴임 후 지리산에서 살겠다던 그 꿈을 마침내 이룬 겁니다. 유가족의 안내를 따라 올라선 2층. 아버지 고 민재호 씨가 계시던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사고가 나기 전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사시던 방이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펜션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때 설 연휴 때 여기를 왔었고요. 이것도 당시 이후에 이제 이대로 멈춘 거, 시간 여기서 멈춘 거죠. 2021년이네요. 이모 장례식장 끝나고 엄마 병원 아빠하고 다 같이 갔다가 헤어진 지 3시간 만에 마지막 통화가 저예요. 사건이 벌어진 날 오후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가족들. 그날이 아버지와 나는 마지막 시간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예, 아빠. 집에 왔다. 도착하셨어요. 다행이다. 여팠다. 예. 다시 내려온 1층 마당을 끼고 돌면 손님용 객실이 있었습니다. 중봉과 하봉이란 이름의 객실 2개. 이 중 하봉방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고인과 가까이 살았던 친동생 민성철 씨. 그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합니다. 형님은 여기서 이렇게 누웠어요. 요 정도로 누워있었어요. 요 정도로 누워있었는데 요 정도로 누워 오늘 기치가 병이 번번한데 여기서 그 당시 이제 여기는 피가 뻥뻥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막 크게 빠져나오니까 피가 막 얼마나 엉키가서 여기 흘러 있더라고. 아니 대체 어떻게? 범인은 오로지 주먹과 발로 펜션 주인의 안면 부위를 집중적으로 노렸고 아휴. 고인을 방치한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참. 아니, 흉기도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는 거잖아요. 사인은 극심한 두부 손상으로 인한 실혈성 쇼크사. 아니, 무슨 원한이 있었던 겁니까? 정말 범행이 너무 잔혹한데요. 아니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날의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후 6시 5분경 한 남자가 두 손을 모은 채 펜션을 배회합니다. 잠시 뒤 펜션으로 들어서는 고 민재호 씨의 차량. 아빠 이때 네, 저희 아버지가 대구에서 이제 막 들어오시는 길이거든요. 남자는 가족들과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펜션 주인 민 씨에게 공손히 인사를 합니다. 객실 키를 받아드는 순간에도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남자. 아직까지 두 사람 사이에 문제는 없는 듯 조용히 배정된 객실로 향합니다. 남자가 방에 들어선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자는 객실의 위생 상태에 대해 불만을 느꼈고 이를 따지기 위해 민 씨에게 향합니다. 먼지가 많다고 이제 아버지한테 올라와가지고 청소해달라고. 지금 대충 온 지 1시간이 지났나요? 네, 대략적으로 1시간, 네, 1시간 만에 먼지가 많다고. 오후 7시 3분경 남자는 다른 방을 점검하던 민 씨를 쫓아다닙니다. 먼저 방에 가 있으면 치워주겠다고 해도 계속 쫓아오기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아유, 참. 방 안에 서서 잠시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내 방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급기야 남자는 방문까지 닫았고 아유, 세상에, 아니, 참. 두 사람은 이곳에서 10여 분을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고.
홀로 방을 빠져나온 남자는 그대로 사라졌고 이후로 미 씨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약 5분 뒤 앞서 예약해뒀던 투숙객이 미 씨에게 전화하며 펜션에 들어섭니다. 미 씨의 핸드폰 소리가 울리던 곳으로 향한 투숙객. 방안을 보자 다급히 벗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투숙객의 신고로 현장 수습 및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마을 이장님은 그날의 긴박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딱 얼굴을 보셨을 때 여기서 무슨 낯이 있거나. 처음 보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는 네. 형사들이 나오더만은 사람을 이제 어디로 갔는 거 이거 이제 행방을 쫓더라고. 이장님은 경찰로부터 급히 받은 용의자 수배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지만 그 누구도 범인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도중 고인의 휴대폰으로 의문의 번호가 찍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누구죠? 7시 좀 넘어서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 목소리인데 통화를 하니까 엄마였어요. 네? 어제 한가분 한 사람 왔죠? 예. 혼자 오신 분 말씀입니까? 예. 아니 이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말씀 주시겠어요? 그 펜션 주인님을 그 주먹으로 막 구타를 하고 그렇게 지금 도주를 했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래 이분을 지금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요. 찾을 수가 없다. 범인이 검거된 곳은 펜션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그리 멀리 가지도 않았네요. 예. 범인은 이 움막에 은닉해 있다 경찰에 발각된 상황. 검거 당시 범인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잠에 들어 있었다 합니다. 마침내 검거된 범인. 아까 본 산길에서 연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의 정체는 당시 나이 35세 강한솔. 그가 이토록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일까? 신화탐사대가 입수한 경찰 조사 영상을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까지 따라갔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집중에 따라가니까는 아무 게 없었습니다. 집중으로 딱 말씀 없으셨고. 그래서 따라가서 어떻게 따라가서 이제 집주인께서 포화를 또 받아가서 포화를 담고 차량이 보온다고 펜션 집주인이랑 펜션 주인 예 그러고 이제 사건이 전에 왔습니다. 그 구간에 유령 사건이 있고 감독님의 차량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오셨습니다. 도망간다고 왜 도망갔습니까? 아니 제가 이미 사람을 때리고 신화폭행하고 신화폭행이란 말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겠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그걸 밖에 못지 않습니까? 의사가 아니고 뭐? 의사요? 본인 입장에서는 누구에 대해 누구에 대해 참고로 피해자 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피해를 줬다는 생각 안 합니다. 피해자 잘 판단했고요. 감사합니다. 과거부터 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진술한 강 씨. 우리는 그의 진술에 주목해 다시 한번 CCTV를 살펴봤습니다. 범행 전 무언가로부터 길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심지어 어딘가를 향해 반복해서 절을 하기도 합니다. 절을 왜 합니까? CCTV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선뜻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인데요. 차량봉 방향이거든요. 여기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여기를 향해서 절을 많이 해요. 이 자리가 천왕봉이 있군요. 그 방향에. 지리산의 가장 높은 자리 천왕봉. 마을 사람들 역시 관광객들이 천왕봉을 향해 소원을 빌고 절을 하는 것이 익숙한 광경이라 말합니다. 왜 저를 왜 할까? 산에 오면 산에 예의죠. 기본 예의죠. 산에. 석분들 오면 산에 들어가면서 인사를 절을 합니다. 예의상. 사실님께 절을 하고 여기서 천왕봉 요 밑에 내려가면 다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 이제 천왕봉 쪽을 보고 이제 절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러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강 씨의 정신질환 주장에 대한 또 다른 의문점. 정신치료 받은 경력이 있으니까 정신치료 받은 경력은 없습니다. 생애중에 악으로 그렇고 저도 제 스스로 거의 좀 끝이 머리를 세게 박았습니다.
제 머리 만져보셨습니까? 머리를 만져보라고요? 인상이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안마같이 보였을 때는 그 사람이 귀신이 있어요. 그 너무 수가 있는 기지.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짓말이지. 실제로 1심 판결에선 강 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연 2심에선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오, 왜죠? 일단 사람을 죽이니까 조현병이 있네, 심신미약이네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감정받으러 가야 된다. 그래 그걸 1년이나 끌었거든요.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과거 행적을 쫓아야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강 씨의 대학 동기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고 그의 과거에 대해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강 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있을 때는 생활했을 때는 어땠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다른 사람들 똑같았어요. 그냥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어요. 그냥 가끔씩 좀 독특하다, 특이하다 뭐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게 뭐 나쁜 의미로 그건 아니고 유복하게 그냥 잘 자랐던 거죠. 통화 한번 해볼래? 잠시만. 이렇게 있다. 네. 일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조금 한다라는 이야기는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수년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조금 고민이 됐다 그런 이야기 정도까지는 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일정 기간 연락을 끊고 지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했었어요. 교육자 출신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강 씨. 지난 수년간 받아온 불합격 통지서. 그리고 언젠가부터 주변에 입버릇처럼 말했다는 자연에 대한 동경. 실제로 그는 범행 당일 속세를 떠나려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이 사람이 몇 년간을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이제는 이제 공무원 시험 그게 안 되니까 양산사에 가서 스님이 되고 싶다고 갔는데 지리산으로 가기 전 한 유명 절로 향했다는 강 씨. 그는 스님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날 강 씨가 다녀갔다는 사찰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강 씨가 난동을 피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난동이요? 난동? 정비관장 하셨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주지팀을 찾겠다고 주지팀 보겠다고 와서 있었던 사람은 있었어요. 저희 순찰차에 태워서 내보냈는데 경찰한테 훈방 듣고 나중에 이제 저희도 시간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고가 났다. 하고 나면 사람을 해쳤다. 그런 소문이 났었죠. 훈방 조치 이후 강 씨는 택시를 타고 한 번에 무려 180km 이상 거리를 이동해 펜션에 도착한 겁니다. 전문가는 강 씨의 갑작스런 지리산 행위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까? 외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연인으로 살고 싶었고 역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내면적으로는 본인이 결국 이런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본인의 어쨌든 지속적인 실패에서 억눌린 분노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 세상은 나만 이렇게 시험에 떨어뜨리고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하고 나한테 이렇게 힘든 병을 주었나? 라는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노를 터뜨릴 사람을 찾아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강 씨가 오랜 시간 동안 심리적 압박에 노출돼 있었다 합니다. 인간도 아니다. 아버지도 교사지, 엄마도 교사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를 갖다 계속 푸싱을 했을 거예요. 추정컨대 아마 이 본인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사수를 하거나 또는 시험을 봐서 여러 번 낙방하는 그 과정에서 부모, 그 중에서도 아버지하고의 갈등이 좀 심했을 것이다. 자신의 이거 연령이 30대 중반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그 자기 아버지의 나이가 한 60대 중반, 뭐 또는 뭐 60대 후반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그 펜션에 있는 주인, 즉 피해자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어떤 대상의 이미지가 겹쳐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 2022년 2월 4일 2심이 선고되던 날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날 또 한 번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또 무슨 고통이죠? 뭐죠?
2심의 판결문입니다. 창원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22년 2월 4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 이거는 징역 4년이 줄었네요. 네, 16년에 처한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에서 무려 4년이나 감형된 판결. 아니 도대체 강 씨 측이 거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탁이요? 유족들은 이 사실을 선고 당일날 처음 접했습니다. 공탁된 금액은 총 1억 5천만 원. 더욱 놀라운 건 공탁금은 선고 일주일 전 기습적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2월 4일 날 판결이 났는데 2월 10일 날 모든 걸 다 어머니 씨가 다 찾아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뭘 공탁금을 걸었다가 자기가 자기 판결 4년 깎고 바로 다 깎고 가버린 거지. 에? 형사사건의 공탁에 대해선 반드시 공탁금을 도로 가져갈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은 언제든 돈을 다시 빼갈 수 있는 민사형 공탁 절차를 밟았습니다. 형사사건을 민사공탁을 했다고요? 공탁으로 걸어뒀던 돈 1억 5천만 원은 감형의 수단으로 이용됐던 겁니다.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감형을 받아낸 가해자 측. 아니, 공탁금을 제안했을 변호사와 접촉을 시도해봤습니다. 이게 아예 아니네요. 안 하시는 거죠. 가해자 가족에게도 찾아가봤지만 역시 묵묵부답. 결과는 같았습니다. 유족이 용서를 안 하고 공탁도 싫고 다 싫다는데 모든 가해자를 위한 판사가 있는 건지 피해자를 위한 판사는 없었던 것 같고요. 법정에서 공탁금이 오고 갔다는 사실을 몰랐던 건 오로지 유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실화탐사대가 취재한 사건 중에도 공탁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바리깡 폭행으로 주목받은 사건. 아이고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어떻게 된 거예요, 저게? 이 사건의 재판 속에도 공탁금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반대했음에도 재판부는 1억 5천만 원의 공탁금을 언급하며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가해자들 사이 공탁은 이미 별칭이 있을 정도라 말합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7가지를 다 인정했어요. 네. 7가지 죄를 다 인정하면서 초범이고 공탁한 사실이 있고 해서 3년을 감형했으니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네. 똑같은 피해자들 똑같은 일이 수도 없이 생길 거라고요. 오직 하면 인터넷에는 지금 이 일련의 공탁 제도에 대해서 천사공탁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이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기억납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징역 5년을 확정, 원심보다 2년이 감형됐습니다. 가해자 측은 대법원 판결 전 이미 2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공탁했던 겁니다. 1심은 5월 30일 판결을 했는데 5월 18일에 공탁을 했고요. 2심은 11월 24일에 판결이었는데 11월 17일날 공탁을 했어요. 그나마 선고 전 공탁에 대한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아버지. 그 즉시 공탁을 거부한다는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견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탁한 사실이 양형에 고려가 된 거죠. 왜요? 그리고 이제 20대 때도 그런 거죠. 네, 2심 때도 똑같이 2심 때는 정말 특이한 게 11월 24일 판결이 됐으니까 일주일 연기가 됐어요. 이게 실은 일주일 연기되는 거였어요. 근데 일주일 연기되자마자 그 다음 월요일 날 공탁을 했어요. 소중한 내 아들을 죽인 자의 죄값으로 내려진 판결은 고작 5년형. 동원이 아버지는 공탁 자체가 너무나 가해자에게 기울어진 제도라 말합니다.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엄벌을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 공탁. 그렇다면 피해자 의사 확인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공탁이라도 괜찮은 걸까? 법원이 국가가 너의 피해는 돈으로 회복이 되는 피해다라고 선언을 해서 가해자를 감형해주고
피해자는 그걸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범죄, 사기범죄나 절도범죄나 횡령 배임 같은 거의 피해자들은 돈으로 보상받으면 어느 정도 좀 상처는 남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보전이 되니까 좋습니다. 다만 뭐 성폭행, 폭력범죄, 살인범죄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해소가 안 되고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은 엄정한 사법 절차의 집행만이 나의 이 억울함과 아픔을 해소할 수 있다. 국가에게 바라는 바가 그것뿐일 수도 있거든요. 고 민재호 씨가 가족들 곁을 떠난 지 꼭 4번째 되는 봄입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마음을 녹여줄 봄은 아직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장아찌 지금 다 비었어요. 내만 봐도 되잖아요. 모든 게 그대로 다 있는 모든 생활이 무너져버리니까 보고 싶은지 안 받을 수 없지. 아휴,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꾹꾹 눌러가면서 참고 살아요.